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수학 개통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개통도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개통도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 과정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규칙과 함수, 도형과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학 교육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정진우 선생님께서 쓰신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에 있는 수학 개통도입니다. 제 책에도 개통도가 있는데 왜 이걸 쓰냐고요? 제 개통도는 미국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수학의 연결성, 즉 첫 개념에 문제가 생기면 이어지는 모든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유튜브 21세기 파스칼은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한국 교과 과정을 좀 더 잘 반영한 개통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정진우 선생님 개통도가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통도가 한국 수학 교육 과정을 통으로 잘 보여주는 좋은 개통도라고 생각해서 출처를 밝히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책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을 사서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책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도 꼭 읽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 크고 복잡해 보이는 개통도를 작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에 큰 사각형 안에 5개의 주제가 보이시죠? 수와 연산, 문자와 식, 이렇게 이 각각의 주제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가지고 배워가는지, 그리고 배울 때 특별히 어떤 걸 신경 써야 하는지를 하나씩 블락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려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 즉 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인 연산, 이 수를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영역이 바로 이 수와 연산 영역입니다. 그리고 수를 가지고 규칙과 정리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가던 사람들이 이 개념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하나 이상의 값들을 그 값들의 수만큼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찾아가는 연산 기술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 2, 3, 4와 같은 숫자 말고 문자와 식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자와 식 영역입니다. 여러분,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3 더하기 3은 6, 5 더하기 5, 10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개의 예를 보여주고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모두 짝수다, 이런 결론을 내도 될까요? 물론 이 결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예를 보여주고 이렇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예는 말 그대로 예입니다. 예가 몇 개 있다고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몇 번의 관찰로 결론을 미리 내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므로 수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는, 즉 발레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를 증명해 갑니다. 이때 수와 연산만이 아니라 문자와 식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문자와 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성과 함수 영역은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등수학까지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데, 이 미적분을 어느 정도 알거나 혹은 미적분을 바로 배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적분은 함수의 연속성과 함수의 극한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된 거의 매직과도 같은 수직, 분석, 통합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함수의 연속성, 함수의 극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속성과 극한을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제가 연속성과 극한이라는 단어를 함수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함수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특징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규칙과 함수 영역입니다. 그럼 규칙과 함수의 관계는 도대체 뭐길래 이 규칙이란 말과 함수를 같이 붙였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GDP가 성장하거나 감소하고 연식이 올라갈수록 중고차의 값은 차종마다 어떤 비율로 떨어지고 골대를 향해 던진 농구공은 포물선을 그으면서 날아가고 등등 많은 규칙을 갖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많은 함수를 배우는 것 같지만 실은 12개 함수가 기본이 되고, 그 함수의 역함수 혹은 역의 관계인 f of x분의 1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이 좌우로 아래 위로 옮겨 다니거나 길어지거나 넓어지고 혹은 또 어떤 축으로 대칭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은 원리하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배우다 보면 실제로 많아 보이는 함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학년 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규칙을 찾는 훈련을 시키고 이 규칙이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함수로 만들어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보자 하는 것이 이 과정을 배우는 규칙성과 함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개념은 도형과 기하인데요. 이 기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땅을 측량한다는 뜻이 이 영어로 기하를 부르는 지오메트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측량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공부해야 하고 그 모양의 길이, 넓이 등을 구하고 또 이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간 3차원 공간의 형태인 구나 원뿔 같은 형태의 건널비나 부피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모든 형태의 다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배워가시다 보면 세변의 길이만 알면 모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걸 이용하면 모든 다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삼각형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기하는 모두 유클리드 기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도형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길이와 각 그리고 선의 평형과 수직 관계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분류한 다음 특징들을 규정하고 길이와 각 그리고 넓이, 부피와 같은 물리값을 찾는 데 사용되어지는 수학 분야가 바로 이 도형과 기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확률과 통계. 이 확률과 통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추측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인 이 확률과 통계는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기계학습과 스스로 학습하게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딥러닝에도 이 확률과 통계적 방법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내 경험치가 이럴 거라고 얘기한다. 혹은 합리적인 추측 내지는 의심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이것들은 모두 확률과 통계가 다 들어있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분석해 보니 이런 경우는 10중 8구 B가 오더라. 지금까지 내 삶에서 만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아 등등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적 통계와 직관으로 확률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경제학, 심리학, 심지어 BTS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방시혁 대표가 전공한 미술과 예술의 역사를 다루는 이 미학 전공 분야의 논문에서도 통계 자료와 확률을 바탕에 둔 분석적 논문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이 확률과 통계를 모르면 제대로 된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확률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나가는 통계를 잘 배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드린 5가지의 개요 중에 오늘은 수와 연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와 연산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고 있는 1, 2, 3, 4 이렇게 0을 포함해 총 10개의 수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수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10개의 기호들을 묶어서 수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소점과 함께 수를 계속 작게 쪼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실수 체계 안에 있는 수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실수는 수직선 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값들이고 다시 말해 수직선을 완전히 메우는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수를 바로 이 실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실수 바깥은 허수입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죠. 이건 고등학교를 가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니 실수 부분에서 설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수직선이 보이시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쭉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수들은 정수를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처음 등장한 수체계는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입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물건을 살 때처럼 뭐 1, 2, 3, 4 이렇게 쓰면서 손가락 1개, 2개, 3개를 나타내는 기호를 1, 2, 3, 4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십진법은 기호 0에서부터 9 이 10개를 이용해서 유리수까지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수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만 물론 이 무리수도 무한히 이어지는 소수 그러니까 1부터 9까지의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 값을 찾아 들어가듯이. 하지만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값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만든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파이는 3.14, 15, 92, 26, 54 이렇게 무한히 규칙이 없는 소수점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수가 무리수인데 이거를 우리는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파이를 쓰지 않고 계속 식 안에서 파이 대신 3.14, 15, 92, 26, 54 뭐 이걸 계속 끌고 다닌다고 한다면 와 아주 골치 아프시겠죠? 그래서 저 더럽고 지저분한 숫자를 그냥 따로 기호 하나를 만들어서 파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이 파이는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수직선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이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고 이 두 수들을 모두 수직선상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수 안에는 정수라는 수체계가 부분집합처럼 들어있는데 이 모든 정수는 유리수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는 1분의 4, 2는 1분의 2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4분의 3은 유리수지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더 많은 수를 품고 있고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는 더 작은 개념이죠. 마치 정삼각형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치 영어 단어가 어려워지듯 수학에서 사용되는 기호, 즉 수의 체계도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수체계 안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사칙연산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핵심은 수의 체계가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루트라고 불리는 이상한 기호인 근호와 숫자를 함께 사용한 무리수까지 계속 넓혀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1, 2, 3을 수직선상에 표시하고 5는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5를 딱 짚죠. 같은 눈금으로 벌어진,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죠. 0과 1 사이 중간쯤을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하고 묻는 거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직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이 표현법이 바로 이 0.5와 같은 2분의 1이라는 표현법이죠. 갑자기 1층만 되어 있던 수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2층이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2분의 1이라는 값은 0과 1을 메우는 또 다른 수의 체계라는 것을 설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0과 2분의 1, 0.5 사이에도 또 무수히 많은 수를 이 공간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 말고 또 다른 수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리수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용하면 이 수직선을 모두 메울 수 있다고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체계가 점점 펼쳐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사칙연산을 때에 맞게 배우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순해 보이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이런 것들도 그냥 가르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50을 주고 이 5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시켜보시면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4 더하기 46도 50, 5 더하기 45도 50, 25 더하기 25도 50 뭐 이렇게요. 심지어 70 빼기 20도 50. 이러면 내가 50이라는 숫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애들이 연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덧셈과 뺄셈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50이라는 수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 3학년까지의 저학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가르치셔야 하는데 그 예가 바로 다음입니다. 555는 같은 5가 3개 있는 것이 아니라 500과 50과 5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555라는 거를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의 단위를 꼭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그것이 자릿수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10방울이 채워지면 아래로 쏟아지는 놀이동산의 물바가지가 여러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작고 갈수록 커집니다. 10배씩.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바가지는 9개에서 10이 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10의 자리, 즉 위에 바가지보다 10배 큰 10의 자리 바가지에 물이 모두 쏟아지고 다시 비워집니다. 그러면 그 비워져 있는 곳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열이 채워지는 순간 다시 밑으로 쏟아지고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에 게 10번 쏟아지면 바로 밑에 있는 10의 단위 자리도 또 가득 차게 되면서 밑에가 100이 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더 큰 100의 바가지로 물이 쏟아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릿수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10배씩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곱셈을 처음 배우거나 가르칠 때도 덧셈을 여러 번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하게 값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연산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곱셈과 나눗셈이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면 아까 50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처럼
두 수를 곱해서 24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두 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 개를 곱해서 또 24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물어보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24는 3 곱하기 8도 될 수 있고 4 곱하기 6도 될 수 있고 3 곱하기 2 곱하기 4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수를 접하게 됩니다. 이 인수의 개념은 약수와 배수 개념으로 이어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소인수 분해를 거쳐 심지어 다항식의 곱셈으로 이어져서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분해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는요. 24는 4 곱하기 6인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국 중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 수와 연산의 큰 가지입니다. 자, 정리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하던 사칙 연산이 4학년에 분수의 사칙 연산을 시작해 분수의 나눗셈을 6학년 때 배움으로 분수의 연산이 마무리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수의 체계를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 부른다는 걸 알게 되며 이 수들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칙 연산은 중등수학의 첫 걸림돌인 무리수 체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배우게 되는데 초등학교에서의 분수 연산, 중학교에서의 이 무리수의 개념과 연산이 특별히 어렵게 학생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혹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제 유튜브 영상 중 제곱근 뽀개기 시리즈 영상들을 통해 꼭 마스터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야, 이거 참 쉼없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와 연산을 초1에서 중3까지 배우는 과정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이제 이름 끝이 났느냐. 죄송하게도 두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집합과 명제 그리고 지수와 로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수체계를 설명하면서 제가 정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학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며 그룹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집합으로 규정을 하면 그 집합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들이 그 집합의 원소라는 사실만 보장되면 생각할 볼 것도 없이 모두 그 값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 4, 6, 8 이런 식으로 짝수의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짝수의 집합이 가지는 특징이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2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약수로 2를 반드시 갖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짝수라고 알아냈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 친구의 약수는 무조건 2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특징들이 있는 녀석들을 모으고 그 녀석들을 총칭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녀석들 사이에 상하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집합 단원입니다. 그리고 명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명제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증명하는 기술에 필요한 도구인데 수학적 증명법을 크게 귀납법과 영역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규律법도 있죠. 이렇게 증명법들을 나누는데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떤 가정을 증명해 나갈 때 사용되어지고 또한 컴퓨터에게 논리체계의 규칙을 부여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명제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지수와 로그가 이 수와 연산의 마지막 연결 끝점입니다. 이 지수와 로그를 따로 떼어 배우는 이유는 이 지수는 지수값 자체에 일정한 비를 갖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2의 x승과 같은 지수에는 거듭제곱의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2의 4승은 2 곱하기 4가 아니라 2를 4번 곱하는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표현하는 거듭제곱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따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2배씩 4번 커진다라는 것이죠. 또 3분의 1의 4승은 81분의 1이 되는데 원래 값에 3분의 1의 비율로 계속 값이 작아지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즉 이 지수 함수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수 함수가 아니라 초월 함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로그라는 녀석은 이 지수의 역의 관계입니다. 가령 2의 4승은 16이죠. 답할 수 있습니다. 2의 6승은 16에서 4 곱하기 64 뭐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2를 몇 승을 했더니 28이 됐어. 몇 승을 했지? 이거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2의 4승은 16이고 2의 5승은 32인 건 아는데 2의 몇 승을 해야 28이 되는지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보는 거죠. 2의 4점 몇 승이겠구나 하는 정도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값이 아주 더럽고 또 길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2를 몇 승에서 28이 되는 그 승을 표현하는 값이 로그 베이스 2의 28이라는 값입니다. 이 로그 베이스 2의 28은 2를 몇 승에서 28이 되는 바로 그 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배우는 일반적인 개념들은 1차 함수가 바탕이 되는 등차 수열 그리고 지수 함수가 바탕이 되는 등비 수열로 이어지게 되고
이 단원들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다량의 시간을 한꺼번에 집중해서 꼭 이 지수와 로그를 마스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씩 공부하시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워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문자와 식 그리고 규칙성과 함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